3부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이제 학위를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들이 학문을 내가 좀 더 깊게 인덱스하게 넓히기, 더 깊게 하기 위한 또는 또 폭넓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프로페서라는 그 어떤 명함을 얻기 위한 하나의 또 그 학자로서 이 정도의 길은 가야 되지 않을까. 교수로서의 어떤 목표들, 꿈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요. 그렇다면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한 우리가 방법들, 저희가 임용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교원 임용에 대한, 대학 교원 임용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느냐. 정말로 어렵게 모신 세 분이시거든요. 이 세 분의 발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제 경인교대에 계신 그 백준영 교수님께서 그 대학 교원 임용 준비 이야기에 대해서 개인 사례들 또는 개인이 여태까지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어서는 송지환 교수님과 임현주 교수님께서는요, 이것들에 대한 심사를 다 해보셨거든요. 교수 임용 심사들을 해보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거에 대한 또 노하우들을 전수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백준영 교수님 준비 어떻게 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화면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백준영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봅니다. 예.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학 교원 임용 준비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경인교육대학교 백준영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경험했던 교수 임용 준비 과정과 전략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발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저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왜 설명을 하냐 하면은 제 케이스가 좀 여러분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마쳤고요. 그리고 곧바로 학부를 마치자마자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석박사 과정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5월에 졸업을 한 후에 그 후 9월에 미국 동북부 메인주에 위치한 유니버시티 오브 메인이라는 주립대에서 교직 생활을 약 한 2년 6개월 정도 하다가 운이 좋게 2019년 2월 경인교육대학교에 임용이 돼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대학교에 많이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교 임용 과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주로 할 내용은 제가 경험했던 경인교대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겪었으며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발표의 목적은 제가 경험했던 임용 과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준비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임용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서부터 각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행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저는 이것을 해봤어요. 나는 왜 대학 교수를 하고 싶은가? 라는 고민의 단계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한 후에 교수라는 직업을 가져보는 것이 되게 멋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들어갔고요. 그때는 그냥 교수라는 직업이 멋져 보여서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되게 멋있잖아요. 이제 대학생들 앞에서 수업도 하고 되게 지식도 높으시고 그래서 석박사 과정에 들어갔었는데요. 박사 과정을 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좀 힘이 드니까 나는 왜 교수를 하고 싶을까? 내가 교수가 된다면 잘할 수 있을까? 과연 행복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교수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면은 제가 생각했던 이제 이유들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뭐 학생들과의 만남을 좋아해서 저는 사람들과 행아웃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야기하고 제 얘기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남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좋은 교사를 양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태권도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서 어떤 코치들이나 사범님들을 보면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합을 나가서 잘하고 못하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잘하고 이 사람들은 잘 못 갖출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저는 태권도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사범을 양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체육 교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 교수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급여도 남들보다 높게 받을 것 같다.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안전한 직업이라는 생각, 그리고 나서 시간적으로 자유로울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들이 많구나.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해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사를 마치고 이제 논문도 이제 디펜스만 남았을 때 미국에서 교수 지원들을 좀 많이 했어요. 한 열 몇 군데를 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몇 군데에서 오퍼가 와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생각했던 이유들 중에 몇 가지는 맞고 몇 가지는 틀렸더라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렸을 것 같습니까, 혹시? 첫 번째는 제가 딱 느꼈던 게, 잡 오퍼를 받고 느꼈던 게, 급여가 높다는 건 틀렸구나.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급여 때문에 교수를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다른 쪽을 찾아보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창업을 하세요. 창업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수 월급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부를 창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정말 절대적인 부를 창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뭐 일론 머스크처럼 뭐 창업을 하셔가지고 뭐 전기차를 만드시든지 그런 걸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가끔가다 이제 제 박사 학생들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박사를 하는 친구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교수님 월급 많이 받으시죠? 연봉 많이 세시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센데 왜 물어볼까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런 급여 때문에 교수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 이거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찰나에 이번 발표를 맡으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고쳐드려야 되겠다. 부를 창출하고 싶으시면 다른 직업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제 미스컨셉션, 그러니까 오해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고 직종마다 다 틀려서 교수라는 직업이 스트레스가 많다, 적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발표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뭐 교육 분야도 그렇고 학생들 지도하는 교육 분야도 그렇고 학교에 대한 봉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연구 과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말에 출근을 하진 않지만 몇몇 교수님들은 주말까지 출근을 하셔가지고 매일 뭐 밤 10시, 12시까지 근무하시다가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 나는 교수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나는 교수가 돼야 돼 하시면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수료만 해서는 교수가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학교마다 모집 공고에서 박사 학위 취득자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뭐 몇몇 학교들은 뭐 석사 학위 취득자 이상 뭐 이렇게 적혀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수료만 돼도 됐었어요. 많은 학교들이 막 10개 중에 한 7개 정도는 A, B, D라 그래가지고 교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한 95%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박사학위를 따시고요. 박사학위 도중 또는 후에 준비해야 되시는 것이 교육 경력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수 임용이 됐을 때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한국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추후에 슬라이드에서 저희 경인교대 임용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경인교대에서는 강의 경력을 교육 및 연구 경력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교육 경력이 높으면은 더 큰 점수를 받아요. 저희가 총 120점 만점에 그 교육 경력 점수가 10점입니다. 10점이면은 굉장히 큰 점수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10점 만점을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뭐 석박사 과정 그리고 나서 박사 후 과정에서도 강의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저희 학교는 뭐 3년 이상, 뭐 5년 이상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해라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몇몇 학교들은 또 이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뭐 대학 강의 경력 5년 이상자만 지원 가능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최대한 교육 경력을 많이 쌓으실 수 있으면은 쌓는 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수 임용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또 다른 것들은 자격증이었는데요. 임용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들은 다 땄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집 공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무슨 자격증 소지자 우대라고 적혀 있는 것들도 있고요. 무슨 자격증 소지 필수라고 적혀 있는 모집 공고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대라고 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필수라고 했으면은 여러분들 중에 그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실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논문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을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석박사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외국어 능력 향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학위를 마치고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 능력 향상에는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학교에서 여기 경인교대 임용을 볼 때 본부 영어 면접도 있었거든요. 영어 면접도 있고 강의에서도 영어 강의를 했는데 별 부담 없이 준비를 하고 실행을 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 학위를 하신 분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희 뭐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본부 면접 같은 경우는 독해력과 표현력을 다 평가를 합니다. 본부 면접에서 영어 면접이 10점을 차지하는데요. 아까 총 120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영어 면접이 10점입니다. 굉장히 큰 점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독해력을 보느냐 보면은 영어 지문을 줍니다. 한 장 A4 용지에 가득 차 있는 지문을 딱 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본 다음에 큰 소리로 읽어라 합니다. 거기에서 한국에서 학위하신 분들은 그 영어 발음하는 거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딱 읽고 난 다음에 한 30초를 준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지속적으로 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 지문을 순식간에 파악을 해서 그거를 요점을 말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학교가 좀 특출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는 제가 모르니까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이게 보편적이다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앞서 말한 교육 경력, 자격증, 뭐 외국어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연구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논문 지금 바로 전에 조건상 교수님께서도 이제 국내 논문 게재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구 실적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한 연구 실적이 있어야지 뛰어난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번에 저희 경인교대에서 신인 교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 이제 서류들을 보는데 연구 실적들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정말 너무너무 뛰어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글을 쓰시고 논문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연구 실적 충족 기준이 있을 텐데요. 저희 경인교대의 경우는 연구 실적이 약 250점 필요합니다. 이 점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궁금해하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마다 이제 점수 시스템이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학교 경우는 100점을 줍니다. 100점. 그래서 KCI 논문의 경우 100점, 뭐 등재 후보지 같은 경우는 100점, 스쿠프스 같은 경우는 150점. 그리고 나서 SSCI, 뭐 SCI, SCIE 급의 논문들은 200점을 줍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쓸 경우에는 100점이 다 들어가고요. 100점, 그러니까 100%가 다 들어가고요. 2인으로 단독 저자나 교신 저자를 쓸 때는 60%, 그리고 3인으로는 40%, 그리고 4인으로는 25%가 총 점수의 25%가 부여가 되는데요. 공동 저자는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점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저희 요번에 지원자들을 보면은 평균 점수가 한 900에서 1000점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으신 분은 한 2000점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이 어떤 게 KCI 등재지고 어떤 게 KCI 등재 후보지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Risk4U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그 한국연구정보 서비스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서 risk.kr이라고 주소창에 치시면은 그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논문들을 검색을 하면은 보면은 논문 제목 위에 KCI 등재 아니면 KCI 등재 후보지라고 써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이 논문이 이 저널이 등재지구나. 저널이 등재 후보지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이거 SCI나 SSCI 그리고 나서 SCI 스쿠프스 같은 경우는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그 웹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널을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저널 예를 들면은 JTP Journal of Teaching Physical Education이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그거를 타입을 치시면은 이 논문이 SSCI인지 스쿠프스인지 SCI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보시면은 이게 그냥 기타 학술지인지 기타 국제 전문 학술지인지 이게 SCI급 전문 학습지인지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논문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SSCI급 그리고 스쿠프스급 국제 전문 학습지를 학습지 리스트를 적어봤습니다. 국내 학술 전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스킵을 했고요. 좀 국제 전문 학술지에만 적어봤는데요.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널보다 더 많습니다. SSCI급 그리고 SCI급 저널들은 많은데 지금 보이는 저널들은 체육교육 그리고 스포츠교육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널들이에요. 모든 지금 외국에서 저자들이 많이 논문들을 게재를 하고 여기에 많이 읽는 논문 저널들인데요. 자, 보시면은 Journal of Teaching Physical Education 이거는 미국 저널이고요. 미국에서 만든 거고 역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거의 미국에서는 체육 교육에서는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분야에서는 제일 큰 저명한 저널이고요. 퀘스트 이것도 어, 좋은 저널인데 이거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는 것보다 약간 컨셉추얼 페이퍼라고 합니다. 개념 논문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많이 가는 논문이고요. 그 체력 측정 평가 쪽에서 measurement and physical education 이쪽도 체육 교육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괜찮고요. 원래 스쿠포스였는데 요번에 확인을 했더니 SSC급으로 SSCI급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논문이고 리서치 쿼럴리 여기도 굉장히 뛰어난 논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거 Perceptual and Moral Ability 이 논문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Moral Development 운동 발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시더라고요. Moral Control하고 Psychology 뭐 그런데 뭐 장애인 체육도 그렇고 체육하시는 분들도 많이 냅니다. 요 논문이 다른 논문에 비해서 게재율이 조금 더 쉽습니다. 이쪽으로 내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즘에 그 유럽 쪽도 굉장히 많이 좋은데요. 뭐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Pedagogy 여기도 굉장히 좋은 저널이고요.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도 굉장히 좋고요. Sports Education and Society 요 세 개가 다 유럽 저널입니다. 매우 지금 각각 맡고 있고 게재율이 조금 낮지만 그 결과를 받는 게 조금 빠릅니다. 보통 이제 JTP 위에 여기 말씀드린 거는 보통 투고를 한 다음에 퍼블리시 되는 데까지 이렇게 게재되는 데까지 보통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 밑에 유럽 저널들은 있죠. 유럽 저널 같은 경우는 빠르면 6개월 안에도 결과를 받고 퍼블리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저널에 내시면 좋고요. 좀 나는 빨리 받고 싶다 결과를 그러면은 유럽 쪽에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합니다. 일단 유럽 쪽에 먼저 내서요. 그 심사평을 받아요. 여기 저널들은 다 무료입니다. 심사료 무료, 게재료 다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써서 내시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심사평을 주거든요. 그럼 그 심사평을 토대로 고쳐요. 고친 다음에 좀 더 좋은 논문에 한번 또 내보고 내봐서 또 게재 불가 당하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또 고쳐서 또 좋은 논문에 한번 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게재 불가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논문서부터 먼저 낸 다음에 좋은 심사평을 받아서 그거를 토대로 논문을 고쳐 나가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여기 저널 오브 스포츠 앤 헬스 사이언스인데 이건 중국인들이 만든 논문이에요. 이게 만든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결과를 정말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SSCI급이고요. 신체 활동 그리고 나서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말 많이 실습니다. 지금 미국 교수님들도 많이 실고요. 뭐 시스펙이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스펙 관련된 논문들은 거의 다 여기에서 많이 실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논문들에 한번 투고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스코프스급 논문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Curriculum Study in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있는데 이게 이름이 원래 이거는 아니었어요. Asian Pacific Journal of 뭐 Health and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인가 이거였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리큘럼이라 그래가지고 커리큘럼에 관한 것만 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체육 교육에 관한 거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도 무척 빠르게 나와요. 제가 여기를 냈었었는데요. 한 3개월 만에 결과를 받고 이제 퍼블리시 되는 데까지는 한 1년 걸렸는데 3개월 만에 결과를 받고 퍼블리시 완벽하게 되는 것보다 그 퍼블리시 전에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는 것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다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도 에디터들이 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막 다 정말 유명한 학자들이 해주니까요. 정말 좋은 심사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는 잘 몰랐었어요. 저 저널 오브 피지컬 에듀케이션 앤 스포츠라고 루마니아에서 만든 저널이더라고요. 그런데 요것도 스쿠프스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2달 전에 여기다가 논문을 한번 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했는데
한 2주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 관심 있으시면은 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논문들은 위에 여기 SSC I급 그리고 나서 커리큘럼 스터디 요 논문까지는 심사료 계제료가 없습니다. 근데 요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는 심사료는 없는데 계제료가 100유로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에 논문 내는 것보다 싸요. 한국에 보통 뭐 심사료 6만 원, 9만 원 내고 계제료 뭐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내잖아요. 혹은 보통 한 35만 원,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내면은 한 14만 원입니다. 매우 저렴하죠. 그러고 나서 점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코칭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 앤 코칭 쪽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널 오브 스포츠 앤 헬스 리서치 여기도 스쿠프스 저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다 시도해 보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들은 건데요. 요즘에 상업적 수단으로 저널을 만들어서 저널을 SSCI급 아니면 스쿠프스급으로 만드는 저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스페인이나 스위스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MDPI 뭐 교수님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MDPI 논문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 임팩트 팩터를 좀 약간 조작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제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계제료가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국외 유명한 저널들은 돈을 내질 않는데 그건 내내 좀 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국외 저널은 돈을 많이 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몇백만 원씩 내야 되지 않아요?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유명한 저널들은 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널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저널에 투고하시는 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교원 임용에 위한 모든 자격 조건을 갖췄으면 이제 잡설치에 나가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highbrain.com을 이용을 했어요. 보통 뭐 대학교마다 채용 또는 교원 모집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저는 highbrain을 이용을 했습니다. highbrain에 가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사 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다른 직업들도 많이 뽑더라고요.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뽑는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원 모집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교원 모집하는 학교를 찾았으면 어떤 자격 조건이 맞춰진 지원자를 찾는지 모집 공고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석사학위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지 박사학위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은 아까 말했듯이 박사 수료생들도 지원이 가능한지 이것들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위와 더불어서 봐야 되는 게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어떤 자격증을 원하느냐. 뭐 안 적어놓는 학교들도 있고요. 자격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체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학교들이면은 선생님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강의 경력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요새 비정형 트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정형. 그 트랙들 보면은 강의 경력을 정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강의 경력 5년 이상 필수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으로 연구 실적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최소 점수예요. 그거는 250점. 저희 학교는 250점이라고 했죠. 뭐 다른 학교는 200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250점이었고요. 이건 최소 점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자들 점수들 보니까 뭐 1000점이 많은 사람도 2000점도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충분한 점수를 만들어 두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인고대에 지원을 할 때 한국 논문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어가지고 미국 논문들이 많았는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JTP 그리고 나서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뭐
커리큘럼 스터디 뭐 이렇게 조포드 같은 논문들에다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점수는 좀 작았는데 근데 저 심사하신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저는 1000점이 안 됐어요. 저는 1000점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받았었나요? 저 점수가 어땠는지 물었더니 한 중간 정도 됐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외국 저널 논문이 많아서 정성평가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이 기준을 맞췄나 안 맞췄나를 보는 거고 정성평가는 이제 논문의 질 그리고 나서 저널의 질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스포츠 교육 학회지 같은 논문들 저널에 내는 저명한 저널에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계제율이 떨어지는 논문들이 정말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자들도 이제 뭐 저희 체육교육 학과 심사자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랫동안 논문을 써오시고 저널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그 저널의 질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논문 저널로 논문을 투고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자, 자격 조건을 다 확인을 하셨다면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준비해서 학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 화면에 쓰여진 것들이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일반적인 서류들입니다. 뭐 교원 신규 임용서 이거는 학교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고요. 뭐 학위 성적 증명서 제출해야 되는데 외국 학위자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증을 미리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학위 증명서 같은 경우는 외국 학위자들은 박사 학위 신고 필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금방 나와요. 되게 금방 나오니까요. 금방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강의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시다.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시다. 그러면은 교직 경력 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 실적도 보거든요. 그래서 뭐 학창 시절 때 아니면은 실업까지 실험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경기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데요. 이렇게 선수 생활을 엘리트 체육을 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아까 총 120점 만점에 요게 선수 경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전국 메달이 1위, 3위 중에서 3위 안에 들면은 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이게 5점, 1점, 1점, 0점 몇 점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에도 저희 보면서 느낀 건데 뭐 0점 몇 점 차이로 1, 2등이 막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점이라는 점수가 낮아 보이지만 120점 만점에 5점이라는 점수 정말 크니까요.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한 다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 파시빌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점수들을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 학위 논문 4번을 내시고 그리고 연구 실적 4번을 내야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하드 카피로 해가지고 냈었거든요. 프린아웃 해가지고 막 진짜 이만한 두께로 냈었는데 요새는 온라인으로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 내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국외 학술지 경우는 평가 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평가 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뭐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서치 엔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JTP를 쳤어요. 여기에서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제목 뒤에 여기 보면은 뭐 소셜 사이언스, 소셜 사이테이션 인덱스, 소셜 사이테이션 인덱스 익스펜디드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게 평가 등급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거 뭐 캡처하셔서 보내셔도 되고요.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아무거나 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장애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장애 증명서를 내면 또 추가 점수가 있어요. 저 1점인데요. 정말 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내실 수 있으면 다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 7 이렇게 있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준비됐으면은 그러고 편하게 커피 한잔 하시고
결과를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기다리면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임용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과마다 틀리겠는데 저희는 4단계거든요. 그래서 1차 전형에서는 기초심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력,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그 학위가 모집 분야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고요. 교육 연구 경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2차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 그래서 학부, 석사, 박사 과정들이 다 일치하는지, 우리가 체육교육학을 냈으면은 그 전공을 학부 때부터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부가 태권도였어요. 태권도 전공이라서 점수가 깎였죠. 그래서 만약에 체육교육을 하고 싶다 하면은 체육교육을 학부 때부터 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실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점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질적, 양적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이한 게 실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모집 때마다 실기 종목의 개수는 틀린데요. 최근 모집 때는 6개의 실기 종목을 평가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높이뛰기, 체조 이렇게 6개를 봤는데요. 저는 7개의 실기 종목을 봤었거든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을 임대하기 힘들어가지고 수영은 뺐습니다. 저 때는 수영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기 종목은 뭐 보안상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뭐 철저하게 하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1, 2차 점수, 그러니까 전형에서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5배수 인원을 선발해서 3차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그 5배수 인원은 강의 능력하고 그리고 인성 그리고 본부 면접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부 면접은 영어 면접을 보고요. 또 한국어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총 20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영어 10점, 한국어 10점 이렇게 20점이고요. 저희 학과 면접에서 이제 강의 능력이 20점. 그래서 한국어 강의도 하고 영어 강의도 합니다. 보통 20분을 하는데요. 그거는 그 모집 때마다 뭐 시간은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성평가 해가지고 저희는 뭐 교수로서의 자질이라고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3가지를 평가를 하는데요. 국가 간, 교직 간, 그리고 인성 이렇게 3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질문들은 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가 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이렇게 교직 간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차 전형이 끝나면은 점수를 1, 2, 3차의 모든 점수를 다 더해서 최고 점수 2명을 총장 면접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총장 면접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총장이 뭐 1배수를 뽑을지 2배수를 뽑을지 결정을 합니다. 아니면은 뽑지 않을지. 이렇게 총장의 결정에 좀 많이 따르게 돼요.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는 총장 이사장의 결정이 많이 좌우지되고요. 국립대 같은 경우는 보통 1배수가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총장이 결정을 하고 다음에는 자, 인사위원회에서 그 결정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임용을 합니다. 자, 교수가 된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번에 임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한다면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학위를 하는 동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되게 많은 학교에 지원을 했었다고 정말 많이 리젝션 레터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를 시도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뭐 나중에 뭐 언젠가는 하늘이 알아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뭐 be mature enough to accept failure and rej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실패와 거절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충분히 성숙하게 받아들이고요. One day I will say I did it.
언젠가는 나는 해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교수를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파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백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백준영 교수님 지금 1년 반 되셨죠, 그죠? 아, 2년 반 됐습니다. 10년도 되셨는데 2년 반 되셨네요. 아유, 제가 그 어떻게 2년 반 되셨는데 다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갖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아직 이제 발표하실 분들이 두 분 남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2년 반 전에 하셨던 그 사례들 중심으로 김fun영 교수님께서 너무 주옥 같은 말씀 잘 주셨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전략 부분입니다. 전략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같은 그 교육대학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도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프로세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송지환 교수님, 전주교육대학교 송지환 교수님 모시고 두 번째 강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시간은 네. 15분에서 어떻게 저기 뒤에 이면주 교수님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우리 백준영 교수님께서 주실 말씀이 너무 많으셨나 봐요. 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생각 못했어요. 저는 네네네. 송지환 교수님하고 그 질문을 하면 받아주시고 저만 발표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함축해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앞에 1, 2세션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목표를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번 지금 세 번째 세션에는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션입니다. 처음에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저보다 이제 경력도 많으시고 심사도 많이 해주신 교수님들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직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어요. 보직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4개 학교, 최근에 우리 전공에서 뽑았던 그런 4개 학교에 제가 심사를 최근에 많이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수님들이 제가 지금 주요 보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주신 주요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 이런 기준들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구나. 오전에 저희가 뭐랄까 저기 김도기원 우리 회장님한테 들었던 평균이 아니라 어떤 공통적인 내용 이것들을 좀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전주교대에 있고 저는 조금 체육학을 했고 또 철학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래교육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약간 철학적인 내용들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존재론, 그다음에 기능론, 그리고 방법론, 그다음에 인식론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조금 풀어야 하니까요. 고정길 선생님은 아까 백준영 선생님께서 내가 왜 교수가 돼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데 고정길 선생님은 박사님은 왜 교수가 되고 싶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이고 저만의 이제 그 생각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교수님이라는 위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원이 되고 싶으시다. 손혁준 선생님은요? 네, 저는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대학의 교수로서 예비 체육교사들을 양성한다면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보다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곳에서 제가 공부한 지식을 나누고 이런 교육의 발전을 이바지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다 목적 있게 할 수 있는 직책이 교수라는 직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아주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선 내가 왜 대학 교원이 돼야 하지?
내가 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을까? 이런 고민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보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죠. 그 목적이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요, 실은 목표에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은 내가 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지? 내가 왜 교수가 또 되어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넘어가 볼게요. 제 거 지금 PPT 좀 띄워주셨어요? 조건상 교수님. 교수님께서 자체적으로 띄우시면 되는데요. 화면 공유하면 됩니까? 네, 네네. 그럴게요. 네. 혹시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직 안 나왔고요.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네네네. 이 말 참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주신 말씀인데, 꿈이라는 친구는 절대 송 선생님의 손을 놓지 않아요. 송 선생님이 그 꿈이라는 친구의 손을 놓기 전까지는, 이 말이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꿈이라는 친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우선 대학 전임교원 임용은요, 국립대를 다 분석해봐도 다 초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초빙이라고 하면 초빙 교사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은 대학에 임용을 치르고 나면 의외의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고, 실은 내가 판단할 때, 이제 지원자가 판단했을 때 훨씬 저 친구가 어떻게 나를 이기고 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초빙교사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초빙은요, 예를 갖추어 모셔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분야에, 우리 모집 분야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그래서 이 초빙 제도는 결국에는 공개 채용하고 다릅니다. 이게 누가 논문이 많고 또 누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더라도 우리 모집 분야와 관련이 없으면 그분이 실은 대학 교원에 성공하기는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보면 초빙 제도는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모셔온다라고 하는데, 바로 대학 신규 임용이 그것이다라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조금 대학 임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그 어떤 질적인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13으로 보이세요? B로 보이세요? 네, 13으로도 보이고 B로도 보이죠? A를 위에다 딱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B로 보이지만요, 이게 또 앞에 12를 놓으면 13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있는데 대학 임용에서 이렇게 어떤 모집 분야에 따라서 이 대상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네, 좀 넘어가 볼게요. 대학의 신규 교원 임용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임용 계획을 세우고 전공 분야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채용 공고내고 접수하고 심사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그다음에 최종 후보자 선정. 아까 저기 경인교대에서는 4차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립대들은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우선 기초심사는요, 이렇게 합니다. 제출 서류를 완비 여부를 묻고 적격, 부적격을 판정하고. 약간 다른데요. 대동소이하게 약간 약간 다른데 학교마다 거즘 국립대들은 대동소이하게 같습니다. 여기 사범대나 교육대학교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학위 과정에 전공 적부를 묻고요. 학위 논문에 또 전공 적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지금 보시면 학위 과정에는 석박사의 질적 심사를 하고 학위 논문 심사를 A에서 D등급까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적부심에 예를 들면 이제 부적합하다 하면 불일치를 주는데, 불일치는 지금 그 심사자의 3분의 2가 실은 불일치를 줘야 이 논문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아까 그 백진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내가 지금 박사냐 석사냐에 따라서 하는데 그 점수가 너무 갭이 커가지고요. 실은 박사학위를 우리나라에서는 박사학위를 실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은 대학 교수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전공과정평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를 한번 봐볼게요. 이건 제가 지금 한 10개 대학 또 지역별로 봐봤어요. 다 지역별로 보니까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자, 기초심사는 적격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전공 일치 여부는 전공 분야의 일치 여부와 정도를 심사하고 또 최종 학위 과정의 학위 논문과 전공 과정에 의해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학위 논문에서 질적 평가를 하죠. 그래서 솔직히 내가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 나랑 같이 근무하기가 어려운 지원자다 하면 이때 점수가 낮게 아주 받습니다. 불일치는 거의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전공 과정, 예를 들면 스포츠 교육학이냐, 또 교육학에서 여러 가지로 또 막 있죠. 뭐 전공별로 있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데요. 이게 10점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석사학위는 뭐 필요가 없고요. 불일치는 이렇게 3분의 2 이상이 F 점수를 줘야지 인정받는데 F를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이 F를 주려면 여러 가지 심사 의견서에다가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걸 써야 하거든요. 그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자들도 실은 F를 주기가 가장 곤욕스럽습니다. 주기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4점. 여기서부터 점수가 이렇게 나는 것이죠. 이번에 이번에 우리 지금 여기 학회 회원님들 중에 이번에 막 여러 좀 4군데가 실은 났었죠. 여기서 1차 때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이 점수에서 지금 낮은 점수를 받으신 거예요. 아까 백준영 교수님께서 막 1, 2점 차이가 엄청 크다고 했는데 여기서 벌써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벌써 6점 차이가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실적물 심사인데요. 우선 이제 질적 심사로 지정한 이제 연구 실적이에요. 여기에서 4년 이내, 3년 이내를 많이 하는데 가치점을 부여합니다. 100점 만점 환산 점수로 해요. 우리가 국내 학술지에 보통 실으면요, 60%를 해주고요. 이게 사범대는 조금 다르는데 교대는 거즘 스코프스하고 같이 국제저널에 실으면 100%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자 썼을 때 단독 100점 이것은요 원점수고 이걸 환산 점수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환산 점수가 만약에 내가 질적으로 그 논문을 냈는데 그게 A 10점을 받고 이게 예를 들면은 100점 나 혼자 단독으로 썼습니다. 단독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게 국내 학술지에다가 넣었으면 이게 60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환산 점수로 토탈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 대상 전공 분야와 이게 일치하냐, 또 이게 등급, 학술지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부여지게 됩니다. 이제 양적 심사는요, 이렇게 3분의 2 이상이 일치 판정을 해야 돼요. 이게 또 다릅니다. 3분의 2가 이 논문은 그래 전공 분야와 맞다 했을 때 점수를 부여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질적 평가를 300% 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양적 평가를 1000% 한다. 그러면 1000%에서 내가 인정받는 논문은 몇 편 정도 되는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1000%를 냈는데 500%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하는 공식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가치점이 보통 교대는 제가 보니까 10점에서 15점 사이로 양적 심사는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최고 1000% 받아서 1000%를 냈는데 1000%를 다 인정을 받았어. 3분의 2가 다 이거 우리 전공과 지금 맞다. 그렇다면은 10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치점이에요. 그래서 연구 실적 환산율 곱하기 계제학술지 등급에서 가치점이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제학술지 등급이 있죠? 이게 지금 국립대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전북대만 약간 틀렸어요. 이 안에 스쿠프를 떼가지고 80%를 줬습니다. 전북대만 이번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공개 강의 및 면접 심사입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하시는 그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이때는 점수를 잘 못 받습니다. 심사자들이 다 뒤에 가면 제가 그 PPT에다 실어놨는데요. 이번에 심사했던 분들 학교 우선 내 학교의 교수님들한테는 모두 다 설문을 해봤어요. 그 설문했을 때 공개 강의 때 어떤 기준으로 줬냐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진행,
또 내용을 막 이런 내용을 나열하는 것보다 정말 내용들이 이렇게 기승전결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고요. 도대체 핵심이 뭐냐? 이게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게, 네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핵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심사 기준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의 능숙도 및 완성도, 준비의 충실도 및 강의의 적절성, 전공 지식, 강의 진행 능력, 이걸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심사를 가면요. 참 신기하더라고. 풍기는 이미지가 있대요. 그게 아우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교육 경력도 있으시고, 또 지원자분들도 지금 우리 학회 전공하신 분들은 거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또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실은 있거든요. 근데 많은 교수님들이 딱 면접할 때 딱 들어오면 풍기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얼굴이 좀 밝으신 분들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두우신 분, 이런 분들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표정이나 어투, 이런 말투,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개인의 역량보다는 이제 개인이 어떤 분들은 오셔서, 저도 우리 학교에서 지금 신규 교원을 진행도 해보고 저도 심사를 가보면 개인의 역량들을 왜 뽑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이렇게 여쭤보면요, 지원자분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장점들을 계속 나열합니다. 근데 이런 거보다는 내 개인의 능력들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나 지금 우리 학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사례를, 좀 개인적인 사례지만요, 경험을 얘기해 보시면, 저는 최종 면접 들어갔을 때 총장님하고 이제 그 처장님들한테 제가 딱 앉아서 그 얘기했습니다. 저를 놓치시면 아마 후회하실 거다. 제가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 후회한다고요, 우리 학교가? 왜요? 묻더라고요. 제가 우리 학교의 어떤 문제점도, 제가 강의를 나왔었거든요. 문제점, 또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학교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최종 합격을 해서 왔더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 기준표들을 보면요, 비슷해요. 인격과 품위를 보고, 의사소통 보고, 연구 능력 및 학생 지도, 인적성, 임용 후 본교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학 임용학교 교수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임용학교는 우리 전공, 그다음에 제가 또 한 2년 전에 갔던 학교들 내용들입니다. 우선 논문을 보면요, 논문의 실적에 이제 논문 실적이 공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어떤 솔직히 비공식적인 얘기로 내가 정말 어떤 대상자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논문 실적을 보고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연구를 보면요, 우선 국제학술 논문과 논문의 이제 질이 높아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요, 최근에 우리 전공도 국제저널에 논문이 없으면 힘들겠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 뽑았던 사범대에서는요, 이거 한 편이 있었어야 지원 자격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실은 3명이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번에 뽑지 않았어요. 이번에 2군데에서 뽑지 않았죠. 또 연구 주제와 내용이었는데요. 연구 주제는 조금 이렇게 트렌드, 우리 전공의 좀 트렌드, 또 식상한 내용이 아닌 조금 우리 전공에서 조금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좀 타산지석, 아니 조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중요시했습니다. 저희가 논문의 질을 평가할 때요, 논문 내용을 다 읽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기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 실은 논문들이 책상들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선 논문 주제를 보고 간략하게 논문 초록 같은 서론만 약간 봅니다. 연구의 필요성이나 목적 같은 걸 보거든요. 이때 정말 연구 주제와 그 초록의 내용이 정말 중요했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개인 연구와 공동 연구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내용들은 많은 교수님들이 뒤에 그 설문 내용에 나와 있었습니다. 개인 연구는 어떤 나의 어떤 역량이었는데요. 공동 연구는 이제 협력해서 연구를 또 어떤 거시적인 어떤 연구들을 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표시거든요. 솔직히 얘기 교수님들한테도 여쭤보면 내 지원자, 나랑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연구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학과에 와서 나랑 같이 협력하고 나랑 같이 정말 한평생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뒤에 좀 나오지만 여기에서 연구보다는 연구는 우리가 1차를 합격해야 하고 어느 정도 과정을 실은 뚫고 가야 하니까 필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솔직히 정서적인 문제였습니다. 아주 제가 이번에 이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연구 능력이 정말 우수한 사람이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평판. 그래서 진짜 연구 능력은 국제학술 논문들을 인바이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몇 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몇 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사무국이 지금 국제저널 사무국이 들어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략적으로 그런데 투고를 하게 되면요. 한 3, 4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스코프스나 SSCI도 지금 사무국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돼요. 많이 있습니다. 충남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선 제가 1차, 2차 관문을 통과해야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는 생각해보세요. 연구를 왜 하세요? 우리가 연구를 왜 하세요? 대학 교원이 되려고 연구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연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실은 면접 장소 들어가면 물어봅니다. 왜 이런 연구를 하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딱히 지원자들이 저한테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연구는 우리가 왜 하냐면 결국 연구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우리가 이제 교육이니까 어떤 교육적인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제가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인간 사적으로 보면요. 인간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 문제를 인식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원자들한테 이제 물어본다면 연구를 왜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현장의 현장의 어떤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적 연구에서 본다면 질적 연구를 제가 300%나 아까 250%를 낼 때는 어떤 연구를 써야 하냐면 그 학교가 정말 모집하는 그 학교가 진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또 추구하는 그런 논문들을 내야겠죠.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4대에서 뽑아요. 지금 이 4대는 임용고시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임용고시에 좀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면 제가 질적 연구 낸다면 어떤 연구를 내야 하냐면 임용고시 어떤 절차나 임용고시의 문제점 또 임용고시를 조금 이렇게 잘 개선할 수 있는 그와 관련된 논문들을 질적 연구로 내시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연구자의 상호가 이제 일치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원으로 실은 뭐랄까요 선발할 때 그런 사람들을 더 우대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견지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평판에서는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시청하고 계시는 여기 이제 예비 교수님들은 실은 학회에서나 또 교수님들하고 아주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봤더니 내 학교도 다요. 이 선발 시기에 대부분의 그 학과 교수님들이 그 지원자들에 대해서 정보를 다 얻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아무리 뛰어난 연구자라 할지라도요. 솔직히 우리가 교육에서 뭘 봅니까? 교육에서는 먼저 인성을 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정말 현명했다는 게 뭐냐면 총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옛날 조상들은 그 사람한테 내 기술을 절대 전수하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1년 정도 그 사람의 인성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한테 밥도
시켜보고 심부름도 시켜보고 청소도 시켜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인성이 좋다, 이 사람이 됐다 이랬을 때 자기의 모든 자기 한 30년간 자기가 갈고 닦았던 그 기술을 전수해 주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제가 보니까 연구 능력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런 평판이었어요. 그 사람이 됨됨이, 그 사람이 얼마나 좀 인격체로서 조금 훌륭하냐. 이게 저도 지금 대학에 와 있어서 참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기가 지금 여기에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격을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뚫고 들어가셨으니까요. 좀 제언을 드리자면 우선 동료 교수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교수님들이 교수님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우리가 진짜 나랑 같이 평생 살 사람을 하는데 우리가 박사학위 정도 받고 연구 능력 어느 정도 이 지원 기준에 맞게 썼으면 연구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나랑 평생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인가 이 사람이 이걸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가치점이 높았어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이 당연히 뛰어나시겠죠. 다 뛰어나시죠.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역량만을 너무 이제 막 면접 때나 이런 때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교수님과 또 이 학교와 이 학과와 같이 더불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것들을 부각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략을 교수님, 드리면요. 네네. 예,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 뒷부분 내용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내용들이하고 어느 정도 좀 접촉이 많이 돼서 지금 네네.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임용학교 교수님과 인터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뭐 자료로 보시고 다 이 내용들은 결국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평생 같이 근무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연구 능력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쭉쭉 뭐 이런 내용들은 앞에 하고 좀 중첩이 되고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잘 가지시고 자신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학회 발표나 교육청 발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나를 내 입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어디 대학을 가실 거예요? 우선 지금 임용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 학교가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할 테니까요. 그 학교의 어떤 특수성을 알아보세요. 전략적으로. 내가 그 학교에 가려고 하면 그 학교에 대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전공을 뭘 뽑을 거고 또 그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학교의 교수님들의 성향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을 공략하시면 좋겠다. 네,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 오늘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요즘.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시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의 악마의 모습이 있는데요. 좋은 하여튼 어떤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하시면요. 그게 우리 실은 이미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같이 우리가 대학 교수의 꿈을 이루시고 같이 우리 영역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공의 조건이 있는데요. 6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깡기, 꿈꼴, 끈, 그 다음에 꿈이 있어야 하는데요. 내가 지금 3가지밖에 없다. 그렇다면요. 꾀입니다. 꾀. 3가지 이하로 있으면 깨기랍니다. 근데 6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성재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 송지환 교수님 이 원생들 다 같이 원래 술 한잔 하면서 호프 한잔 하면서 딱 들었으면 하는 주제였어요. 내용이었고 예, 그런 말씀 또 진짜 안에 그 아까 이제 스탠다드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다라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위기 이런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원래 4시에 마치기는 하는데요. 회장님께서 저희가 뭐 시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또 정말로 귀한 분 모시고 이런 말씀 듣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임현주 교수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약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중첩되는 내용만 조금 조금 빼주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발제자신데요. 그 꿈을 향한 달리기 준비에서 시작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국민대학교 임현주 교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기 송지환 교수님 이거 화면 공유 좀. 예. 네네네. 제가 지금 예, 화면 잘 보입니다, 임현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임현주입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수 임용을 준비하던 때와 다르게 이렇게 먼저 이 길을 걸으신 선배님들이 사례나 조언들을 듣는 이런 기회가 그야말로 굉장히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매우 부러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교수 임용을 준비했던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교수가 돼서 10년 동안 옆에서 교수 임용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두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발표의 제목은 꿈을 향한 달리기 준비 시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달리기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선수들이 출발점에 동일하게 서서 준비 시작이라는 큰 구호와 함께 힘찬 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듣는 학문 후속 세대들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와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목을 설정해 봤습니다. 자, 교수 임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번개와 이렇게 나쁜 날씨 그리고 이 안에서 아마도 조금의 두려움과 걱정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왜 들까 하고 다시 반문을 가져보면 그 이유는 내가 교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가 교수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은 제가 1학년 때 MT를 가서 처음 찍은 사진인데 이때 체육교사 그리고 교수의 꿈 이렇게 한 번에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학년 때 임용고사가 생겨서 졸업과 동시에 체육교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4년 동안 체육교사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위 취득을 위해서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요. 학위 취득을 한 후에 다시 체육교사로 돌아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대학교에 임용이 된 게 2010년이니까 학위를 딴 2001년부터 9년이라 이제 교수 임용 준비를 한 셈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9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이런 녹색 창에 어느 날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 되는 법. 자, 시간이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검색을 해왔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때는 약간 키워드가 달라졌습니다. 교수 쉽게 되는 법.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수 없었고 실패를 겪어 나가면서
굉장히 혼자 피폐해졌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10년 동안 많은 교수님들의 임용 과정을 보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임용 준비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실패 이력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 이력서라는 것은 실패한 사실을 정면으로 인지하고 그리고 실패한 이유를 분석한 후에 이를 보완할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준비 기간은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교수님들의 임용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저의 실패 이력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했음, 두 번째는 폭넓은 시각을 가지지 못했음,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미숙했음, 네 번째는 너무 빨리 포기했음입니다. 이렇게 실패 이력서를 한번 써본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나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실패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실패를 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국민대학교 임용해서 실패하고 난 후에 누가 국민이라는 이름만 이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민은행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의 실패 사실을 알까 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내 자신도 다시는 내가 실패한 그 부분을 되돌아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거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폭넓은 시각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이 브레인넷에 공고가 뜰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학들을 타겟을 만들어서 그 대학을 먼저 선정하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학교마다 지원서가 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가 난 후에 지원서를 만들고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이럴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표 대학을 설정했다면 그 목표한 대학에 지원서를 먼저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생각을 바탕으로 지원서를 써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주제에도 맞는 즉 예를 들면 자신이 했던 연구 성과나 뭐 기본 이력 아니면은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헌하겠다 하는 비전 이러한 것들은 미리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그 주제에 맞춰서 빠르게 발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나 아니면 스포츠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전공들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움직임을 쫓아가기 위해서 대학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남들과 차별화되게 내가 대학 현장에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넓게 깨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미숙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외국 생활에 8년 이렇게 굉장히 길어서 갭도 있었지만 소심한 성격 때문에 조용히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상에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초콜릿을 먹는 사람에겐 초콜릿을 먹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할 수 있고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에겐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좋고 훌륭한 초콜릿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쉽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너무 빨리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고가 나기도 전에 수많은 소문들이 떠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이야기에도 지레 겁을 먹고 또 이력서조차 내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인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인사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까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시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행동을 먼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은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교수가 임용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해 보면서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심장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의 심장 소리가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은 꿈을 향한 달리기 출발선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준비 시작이라는 구호를 크게 외치고 힘찬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장 교수님하고 임현주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백종현 교수님이 진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탠다드한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다라면은 이 두 분께서는 진짜 컨설턴트로서 역할들을 최대한 극대화한 내용들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뽑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개인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것 같으세요. 이런 지금 교원 임용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그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하면요, 보통 원래 이제 지금 6시에 시작을 하더라도요, 새벽 3시까지 좀 끌고 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주제들입니다. 여기 저희 방 실장님, 전임 실장님 계셨는데, 그런 수혜자죠. 한 새벽 2시까지 제 얘기를 들었던 그런 분이시기는 한데요. 그 내용들을 정말로 아주 엑기스만 요약을 해주셔서 딱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토론식으로 질의응답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너무 끝났고 선생님들도 더 루즈해지면은 지금 계속 37분에서 계속 빠져나가시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각 교수님들 어디 소속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개인 메일을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해서 이번 3교시까지 해서 저희 세션 학문 후속세대 분과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소통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선생님, 박사님들,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폐회식이 열리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남 교수님하고 저만 이제 필수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